북런던 더비의 승자가 아스날이 됐는데 토트넘 홈에서 아스날이 1대0으로 어려운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토트넘이 이 기록이 안 좋은 게 홈에서 펼쳐진 토트넘과 아스날의 북런던 더비에서 3연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에 이어서 또 홈에서 패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3연패를 하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졌던 게 리그에서 2014년이었어요. 최근 들어서 너무 홈에서 많이 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가 아스날이 경기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부상으로 티어니, 토미야스, 메리노, 라이스, 칼라피오리, 웨데고르가 빠져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진첸코도 경기 직전에 못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진첸코도 빠졌어요. 그리고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도 제주스가 부상에서 복귀하는 날이었고요. 스털링은 영입돼서 처음으로 경기를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스털링, 제주스, 키비오르 요 3명을 제외하면 이제 은화네리부터 뭐 루이스 스켈리, 헤븐 이런 어린 선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오늘 경기는 아스날 입장에서는 스쿼드 자체를 구성하기 힘들었던 거. 그리고 이제 아스날이 북런던 더비도 있지만 주중에 있는 아탈란타 원정,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주말에 있는 맨시티 원정을 가요. 계속 이제 원정인데 심지어 힘든 경기가 연속으로 있으니까 스쿼드도 부족한데 일정은 힘들고 체력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는 경기 시작 전부터 아스날이 볼 점유율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경기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아스날이 매우 수비적으로 나왔고요. 볼 점유율도 64대 36, 토트넘이 64%입니다. 많이 차이가 났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이제 경기의 틀을 생각을 하면 아스날이 수비를 할 때 토트넘이 얼마나 아스날의 수비 라인을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잖아요. 근데 일단 수치를 먼저 볼 건데 볼 점유율은 64대 36이지만 골 기대값은 아스날이 0.73, 토트넘이 0.74입니다. 골 기대값은 차이가 나지 않고요. 결정적인 찬스는 아스날이 2번, 토트넘은 0번이에요. 결정적인 찬스를 한 번도 못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 그러니까 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는 공격을 하다가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하는 횟수인 거잖아요. 토트넘이 29번, 아스날이 23번입니다. 이 수치가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볼 점유율은 거의 2배가 차이 나는데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는 차이가 거의 안 난다. 이거는 토트넘이 공격을 할 때 아스날의 수비 라인 안쪽으로 볼을 투입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려워한다는 뜻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국가대표팀 이슈나 이런 것들을 접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 U자 빌드업, 상대 수비를 풀어내지 못해서 밖에서만 볼을 돌리는, 이게 오늘 토트넘이 패스를 주고받은 위치인데 딱 정확하죠? 아스날의 페널티 박스 주변에 패스를 계속 돌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이제 패스 성공 횟수예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토트넘이 아스날 박스 요 주변에는 거의 패스가 없습니다. 요 안쪽에서는. 요 주변에서만 계속 볼을 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보면 아스날의 스타일을 버린 경기예요. 팀버, 마갈량이스, 살리바, 화이트, 그리고 중원에 라이스 같은 선수도 없으니까 토마스 파티와 조르지뉴를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을 뒀습니다. 그리고 마르티넬리, 사카, 여기에 이제 트로사르와 하베르츠도 그냥 약간 내려와서 거의 뭐 2줄 수비를 만든 거죠. 그러면 이 안쪽으로 토트넘이 해야 되는 건 수비를 끌고 나오면서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토트넘이 실패를 했어요. 근데 실패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안쪽에서의 움직임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쪽에서의 움직임이 선수 숫자는 많은데 부족한 게 문제예요. 어떤 거냐? 오늘 토트넘이 공격 숫자는 애초에 많아요. 미드필더도 쿨루셉스키, 벤탄쿠르, 메디슨, 공격수를 2명을 기용했잖아요. 미드필더 라인에. 밸런스를 약간 포기하고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솔랑키가 아무래도 살리바와 마갈량이스 사이에서 몸싸움을 하는 게 힘드니까 쿨루셉스키를 올립니다. 미드필더 라인에서. 거의 투톱처럼 만들고 여기에 벤탄쿠르와 메디슨이 미드필더 라인에 있을 때 포로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우도기가 들어올 때 메디슨이 조금 더 올라가요. 그리고 우도기가 여기서 약간 공격을 도와주는 이런 형태였죠.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쿨루셉스키, 솔랑키, 메디슨, 포로, 존슨, 어쩔 때는 우도기까지, 그리고 왼쪽에 손흥민, 공격수가 사이사이 공간에는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많은데 이 선수들이 선수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안쪽에서
끌어내고 공간을 만든 다음에 투입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U자 빌드업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 공간을 못 만드니까 계속 빙글빙글 볼을 돌리기 때문이거든요. 한눈에 봐도 토트넘의 공격 숫자가 되게 많죠. 손흥민, 브레넌 존슨 좌우 측면에 있고 솔랑키, 올라가는 쿨루셉스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우도기, 포로, 그리고 메디슨까지 여기서 볼을 끌고 올라가요. 공격 수가 정말 많아요. 벤탄쿠르랑 뒤쪽에 있는 반더벤과 로메로, 요 뒤쪽에는 3명밖에 없고, 특히나 아스날이 두 줄 수비를 딱 만들어놨을 때 요 사이사이 공간에 굉장히 많은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움직임이 되게 부족한 게 경기 곳곳마다 나타나거든요. 이 장면도 아스날이 일단 수비 라인을 매우 좁게 만들어놨습니다. 수비 라인 만들어놓고 요 안쪽에 토트넘의 선수들이 배치가 되어 있죠. 사이사이에. 그리고 여기서 포로가 볼을 잡습니다. 근데 포로가 볼을 잡을 때 한 명의 아스날 선수가 붙으니까 여기서 포로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로메로에게 백패스를 보내줘요. 그러면 요 사이 공간에 일단 볼을 투입할 수 있는 찬스잖아요. 그런데 아스날이 포로가 뒤로 볼을 돌리니까 공간을 좁혀주면서 로메로가 사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줄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근데 그렇다면 요 안쪽에 있는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고 나와야 요 앞쪽에 있는 2명을 어떻게든 좀 분산을 시켜야 볼을 투입할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겠죠. 그런데 요 안쪽에 있는 2명의 선수가 그대로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로메로가 안쪽으로 줄 수가 없어서 다시 포로 쪽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포로가 또 볼을 받아요. 근데 포로가 볼을 받을 때 이번에는 포로의 움직임을 따라서 다시금 안쪽을 커버하면서 패스의 길을 딱 막습니다. 패스 길목을 막고 있죠. 그러니까 포로도 또 줄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안쪽에 분명히 선수들이 있는데 계속 서 있어요. 이게 약 3초 정도가 걸렸거든요. 안쪽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길목이 막혀 있으니까 다시 뒤로 볼을 돌립니다. 그래서 뒤로 볼을 돌려서 다시금 이 토트넘이 여기서 이제 그냥 반대편으로 또 돌리는 거예요. 수비 바깥으로. 결국에는 이 안쪽에 있는 아스날의 요 수비 사이사이 공간에 있는 선수들을 분산시키는 데 실패를 했죠. 분명히 안쪽에 공격수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것도 되지만 그만큼 토트넘이 움직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수들이 숫자만 많고 안쪽으로 패스를 줄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못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상황에서 쿨루셉스키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쿨루셉스키가 끌어내고 이때 오도베르가 공간으로 뛰고 뭐 이런 상황이 나왔으면 포로가 요 공간으로 줄 수 있는 장면이 나왔었겠죠. 근데 이런 장면이 아니라 쿨루셉스키도 안쪽으로 들어가고 오도베르도 안쪽에 있고 손흥민도 요 가운데 공간에 그냥 서 있고 선수들끼리 뭔가 맞춰져 있는 합이 없으니까 그대로 아스날이 원하는 요 수비 간격에 모든 선수가 갇혀버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로가 결국에는 다시 백패스, 로메로에게 패스가 돌아가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로메로가 볼을 받을 때 포로가 처음에 볼을 받을 때부터 시작하면 10초 정도가 걸렸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 위치 보세요. 손흥민, 쿨루셉스키, 오도베르인데 10초 전에 움직임을 보면 오도베르, 손흥민, 쿨루셉스키 요 안에 갇혀있는 선수가 손흥민과 오도베르였고 10초 뒤에는 3명의 선수가 다 갇혀있습니다. 요런 게 움직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오늘 경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스날이 아무리 그래도 요 가운데 지역에서 좁은 공간을 만들 때 크로스를 많이 허용하면 당연히 박스 안으로 볼이 들어오니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박스 안으로 볼이 들어왔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고 한 번만 실수가 나와도 실점으로 연결되니까 크로스를 웬만해서는 허용하지 않는 게 좋은데 오늘 재밌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토트넘이 크로스를 올리도록 약간은 놔주는 장면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솔랑키가 약간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요. 그리고 솔랑키에게 먼저 패스가 넘어가죠. 그 다음에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솔랑키가 볼을 받아서 측면으로 볼을 몰고 가거든요. 그리고 손흥민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 스위칭이 되면서 솔랑키를 따라 나갈 때 손흥민 쪽에 공간이 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솔랑키가 수비를 끌고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수비가 솔랑키에게 끌려나가면 손흥민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여기서 솔랑키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수비가 끌려 나오는 순간 사이사이 공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이 이 안쪽으로 들어갈 때 수비수가 또 손흥민에게 끌려 나오면 요 공간으로 뒤에 있었던 쿨루셉스키가 뛰어 들어가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손흥민이 볼을 받아서 손흥민에게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끌려 나올 때 컷백.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쿨루세프스키가 결정적인 슈팅을 시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를 보면 토트넘의 축구에서 딱 저런 형태가 매번 나오거든요. 끌어내고 슈팅.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이제는 안 끌려 나가기 시작해요. 어차피 토트넘은 끌어낸 다음에 공간을 이제 침투해 들어가는 이런 축구를 이제 좋아하니까 박스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은 좀 부족한 팀이다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 손흥민에게 볼이 흘러갑니다. 근데 여기서 벤 화이트와 사카, 아스날의 오른쪽 측면 라인 이 두 선수가 손흥민에게 끌려나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왜 자리를 지키냐? 만약에 손흥민이 볼을 잡는다고 해서 끌려나가면 오히려 이 공간에서 메디슨이 찬스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는데 크로스를 올리고 있는데 아무도 끌려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 수비수와 측면 사이의 간격이 좁다 보니까 메디슨에게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냥 단순하게 크로스를 올려요. 근데 이 크로스를 올렸을 때 안쪽에 이제 토트넘이 솔랑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스날이 벤 화이트, 살리바, 마갈량이스 어쩔 때는 뭐 내려와서 토마스 파티 키가 큰 선수들이 워낙에 많고 피지컬이 더 좋으니까 토트넘이 박스 안에서 제공권 싸움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토트넘은 이제 약간은 외통수인 거죠. 상대가 밀집한 수비를 만들고 있을 때 만들어가는 플레이, 움직임이 부족하다 보니까 박스 안으로 패스를 넣는 플레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수비를 끌어내야 공간이 나는데 수비를 끌어내는 동작에 상대가 반응하지 않으면 크로스를 올리게 되고 크로스 패턴에는 토트넘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계속 삥삥 돌리는 패턴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토트넘을 상대하는 수많은 팀들이 이제는 어떤 식으로 경기를 하냐면 벤 화이트, 살리바, 마갈량이스, 팀버가 있고요. 그리고 측면으로 넓게 이제 브레넌 존슨이 움직이니까 마갈량이스가 살금살금 내려와서 5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5명의 수비 라인을 쭉 늘어뜨리는 장면도 많이 나와요. 이러면 측면에 있는 수비가 끌려 나가도 안쪽에 4명의 수비수가 있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의 공간이 많이 나오지 않게 되죠. 이제 어느 정도 지난 시즌부터 토트넘의 축구에 상대팀들이 대비하는 형태거든요. 특히나 이제 토트넘을 상대로 수비적인 전술을 들고 나올 때 그냥 박스 안에 기다리기만 하면 토트넘이 알아서 들어온다. 알아서 박스 안으로 들어오다가 미스가 나온다. 만들어가는 패턴이 부족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딱 그런 모습들이 정확하게 나왔다. 지난 북런던 더비도 약간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지난 북런던 더비 때는 아스날이 2주 동안 4경기를 치렀었고 토트넘은 중간에 경기가 취소가 돼가지고 한 경기도 안 했어요. 2주 동안. 그래서 체력적으로 아스날이 완전히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지난 시즌도 똑같았거든요. 되게 수비적인 축구를 했죠. 그리고 그 수비를 토트넘이 공략을 못했고요. 그러다가 차이가 났던 게 결국에는 세트피스였습니다.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아직 이번 시즌은 몇 경기를 안 치렀으니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골 기대값을 얘기할 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기대값을 많이 얘기하는데 세트피스도 골 기대값이 있습니다. 세트피스에서 얼마나 많은 득점을 하느냐 그리고 실점 기대값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즌 기준으로 세트피스에서 골 기대값이 가장 낮은 팀 중에 하나가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이 셰필드, 벌리 요 두 팀을 제외하면 가장 골 기대값이 낮은 팀이었고요. 그리고 아스날은 에버튼, 브렌트포드, 리버풀 다음으로 골 기대값이 가장 높은 팀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득점을 한 건 아스날이 세트피스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팀이었습니다. 토트넘도 골 기대값보다는 득점을 많이 해서 11골을 넣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뭐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한 8번째로 낮은 기록이죠. 그리고 실점 기대값도 아스날은 지난 시즌 맨시티 다음으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 기대값이 가장 낮은 팀. 토트넘은 맨유, 벌리 다음으로 실점 기대값이 가장 높은 팀이었습니다. 요 차이가 그 지난 시즌 북런던 더비 때도 아스날이 수비하고 토트넘이 공격을 하는데 계속 공격이 답답하다가 결국에는 세트피스에서 아스날이 계속 골을 넣었죠.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경기도 코너킥의 횟수를 비교하면 비슷하거든요. 토트넘은 7개, 아스날은 6개였어요. 그런데 오늘도 결국에는 승부를 갈랐던 게 아스날의 세트피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날의 세트피스가 이제 특별하긴 한데 이 세트피스가 늘상 하던 거예요. 지난 시즌도 똑같이 먹혔어요. 토트넘이.
아스날의 세트피스가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보통은 선수들이 요 가운데 몰려있다가 들어가서 헤더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스날은 파포스트 쪽 여기에 이제 머무르고 있습니다. 머무르고 있다가 앞쪽으로 들어가요. 왜 그러냐? 이렇게 되면 상대 수비수들이 코너킥이 올라오는 걸 보고 있는데 올라오는 걸 보고 있다가 뒤쪽에서 뛰어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시야에서 공격수들을 확보하기가 힘들잖아요. 앞뒤로 봐야 되니까. 만약에 이 가운데서 들어온다고 하면 수비하는 입장에서 앞을 보면서 옆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가 되는데 뒤쪽에서 들어오면 시야가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전술을 쓰는 건데 오늘도 여기서 앞쪽으로 뛰어갑니다. 모든 선수가.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앞으로 뛰어가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 순간적으로 바리게이트를 쳐요. 비카리오가 요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딱 바리게이트를 쳐놨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코너킥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진짜 이 마갈량이스가 뛰어들어올 때 마갈량이스와 로메로 요 싸움에서 마갈량이스가 승리를 거두면 슈팅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비카리오가 나와서 볼을 못 걷어내니까 가까운 지역까지 붙여주고 여기서 마갈량이스와 로메로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마갈량이스가 아주 영리한 움직임을 보여준 게 이런 겁니다. 뛰어 들어갈 때 로메로를 약간 툭 밀어요. 툭 밀면서 로메로가 약간 균형이 무너지니까 본인은 달려 들어가다가 약간 뒤쪽으로 빠지면서 요 가운데로 들어오는 볼을 머리에 맞춰서 득점으로 만들죠. 지난 시즌도 똑같은 패턴으로 2골을 먹혔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도 또 먹혔다. 세트피스에서. 이거는 이제 공격하는 팀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 수비하는 팀은 수비를 하다가 공격할 수 있는 찬스가 많이 없으니까 공격을 할 때는 세트피스 때 득점을 하면 베스트거든요.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근데 요 상황이 될 때마다 토트넘이 늘상 세트피스의 문제를 보여주면서 실점을 한다. 이게 오늘도 이 토트넘과 아스날의 승부를 갈랐고 그리고 토트넘이 지난 시즌부터 지적받던 문제가 반복이 되는 거죠. 세트피스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격을 할 때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약하다. 그리고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했을 때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는 박스 안에서 피지컬적인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오늘 오히려 역습으로 실점을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아스날은 사카가 있는 쪽보다 마르티넬리가 있는 쪽을 노렸거든요. 많이 노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도기가 아무래도 이 벤탄쿠르와 메디슨이 미드필드 라인을 볼 때 쿨루셉스키는 조금 더 올라가고 여기 요 미드필드 라인에서 우도기가 들어올 때 메디슨이 조금 더 올라가고요. 우도기는 뒤쪽을 좀 커버를 해줍니다. 대신에 벤탄쿠르 쪽에서는 포로가 아예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우도기가 아무래도 사카가 있다 보니까 오늘은 어느 정도 약간 뒤쪽에서 역습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수비적으로 좀 대비가 돼 있고 반대로 토트넘의 오른쪽은 포로가 가운데로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마르티넬리의 스피드와 포로의 스피드 싸움, 이 싸움이 펼쳐지면 여기서는 정말 말 그대로 스피드 싸움에서는 마르티넬리가 승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히려 요 공간으로 볼을 떨어뜨려줬을 때 마르티넬리가 달려가서 좋은 찬스를 잡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오늘 경기가 그 아르테타 감독이 정말 선수단을 구성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쥐어짠 전술이잖아요. 근데 그 쥐어짠 전술에서 토트넘이 또 공략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경기 보면 우도기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 않고 포로가 많이 올라가 있죠. 포로가 정말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때 뒤쪽에서 이번엔 팀버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측면 쪽에 마르티넬리가 약간 로메로를 끌고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팀버가 공간으로 뛸 때 포로와 팀버의 스피드 싸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 로메로가 마르티넬리에 끌려갈 때 팀버가 달려가는 순간 포로가 팀버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마르티넬리가 볼을 받은 다음에 뛰어가는 팀버에게 그냥 한 번의 패스를 줍니다. 근데 여기서 포로가 못 따라가니까 그대로 뒷공간이 무너지는 이런 장면이 나왔죠. 이 장면은 트로사르가 앞에 있다가 약간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르티넬리가 뒷공간으로 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트로사르가 받아서 넘겨주면 마르티넬리가 뛴다. 이러면 이제 포로와 마르티넬리의 또 1대1 스피드 싸움인데 요 싸움에서 완벽하게 마르티넬리가 승리를 하죠. 포로가 못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결정적인 찬스를 잡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스날이 공격권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분명히 토트넘보다 훨씬 더 적었는데 아스날이 토트넘의 약점을 공략을 해서 맞춤 전술을 짜온 거죠. 왼쪽 라인에서.
그리고 그러한 약점을 잘 공략을 해서 어쨌든 토트넘보다 위협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매우 안 좋은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스날이 제대로 스쿼드를 꾸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전술적으로 토트넘을 이겼다. 그리고 토트넘이 가지고 있었던 늘상 발생하는 문제점들, 세트피스라던가 공격 상황에서의 움직임 부족, 박스 안으로 붙여줬을 때 박스 안에서의 싸움도 부족,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왔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그 아스날이 약간 내려가 있었지만 토트넘이 비카리오부터 시작되는 짧은 패스를 시작할 때는 순간순간 올라와서 전방 압박을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오히려 토트넘이 볼을 많이 뺏기는 장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방 빌드업에 대한 문제도 오늘 또 나왔었죠. 사실은 경기 시작 전에는 매우 유리한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으나 이 유리한 경기를 전술적으로 살리지 못하면서 아스날에게 승리를 내줬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매우 기분이 나쁜 경기가 아닐까 싶고요. 오늘 경기는 기본적으로 아르테타 감독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런 싸움을 생각을 했을 때 아르테타가 전술적으로 뭐 선수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이 경기를 뭐 준비해오는 경기 준비적인 면에서도 모든 면에서 아르테타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앞섰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